안녕하세요. 한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한번 얘기해볼 기사는 그 한동훈과 송영길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다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한동훈 장관 같은 지금 전 장관이죠.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고,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이 됐죠. 그래서 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제 총선에 등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떠나는 한동훈,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싶었다. 이 나라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앞으로 뭘 하든 똑같은 말 할 거니까 한동훈 장관이 좀 직설적인 화법으로 젊은 층한테 좀 인기가 있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정치판에 들어가서라도 똑같이 유지를 하겠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마의 변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정치적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 같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속 이재명이나 민주당과 척을 지면서 계속 싸움을 벌이면 정치적 체급이 자동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권도 갖고 있고 이것저것 또 코멘트하면서 언론 앞에 나올 일도 많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조지고 지금처럼 송영길 조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지지도가 좀 올라갈 건데 이게 실제로 자기가 정치인이 돼서 국민의힘을 이끄는 자리에 가다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또 뭔가 문제를 안 만들진 않겠죠. 항상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서 이상한 놈들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사고 치는 놈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상한 말 하는 놈들도 있을 거고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로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권으로 실제로 자기가 국민의힘에 발을 들인 이상 국민의힘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전하고 똑같은 올드보이들 나와가지고 계속 판을 치고 다니면은 야 한동훈이 오나 마나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는다. 저놈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한동훈에게 바라는 것을 한동훈이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젊다는 거 73년생으로 지금 이제 50세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이제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60대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정치를 좀 젊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강직한 이미지가 있죠. 사람에게 굴종하지 않는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강직한 이미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냐 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받으면 받고 받으면 어떻게 받고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유야무야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거는 직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은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윤핵관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생기면 이 정치적으로 빚을 지면은 약점을 이렇게 잡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강력한 혁신을 하고 여기서 혁신은 인적 쇄신을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우리 당에 필요가 없고 우리 나라에 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없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하면은 좀 재선, 3선, 4선 이런 다선 의원들도 그냥 쳐낼 수 있는 그런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민의 편이에요. 서민의 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거에서 알 수 있냐면 뭔가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가 그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 예전 같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딱히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왜냐면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옛날 일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딱히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잘못된 거라고 판결이 나면 거기서 항소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사과를 꼭 했어요.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2명이 이제 판결에서 자기 이쪽에서 승소를 하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과한다. 그리고 항소는 포기한다. 이태원 참사도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참사에 관련돼서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도 이제 피해를 회복할 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는데 한동훈은 지금 사과를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한동훈은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의도 사투리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얼버무리고 그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재명한테 조금 좀 불편한 질문을 이렇게 기자들이 딱 날리면은 일단은 쌩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쌩까버리고 아니면은 동문서답 버려요. A를 물어보면 갑자기 B를 대답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던가 아예 안 하던가 이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동훈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자기는 정치문법을 새로 쓸 것이다. 직설화법으로 기존에는 전략적으로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모호하게 지나갔던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자기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에요. 기존 기성 정치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제 엘리트죠. 엘리트가 정계로 진출해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꿈을 펼쳐나가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뭐 재밌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너무 좀 빠른 등판이긴 해요. 그만큼 위기였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일 건데 등판이 너무 빨랐다. 이거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당연히 등판이 너무 빠르다고 예전부터 말을 해왔던 부분인데,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면은 한동훈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한동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건데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부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본인도 이게 법무부 장관 하면서 자꾸 민주당하고 부딪히고 이놈들을 수사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풀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좀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대로 두고 보면은 나라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86 정치인들 좀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적으로는 도박수다. 조금만 더 지나서 뭐 1년, 2년 지나서 나왔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권 후보로 경선에서 뭐 이기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잇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을 건데, 지금부터 등판하면은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좀 시간을 끌면서 자기가 등판하는 일정을 잡아온 걸 봐서는 뭔가 계획이나 합의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뭐 무한 책임 그리고 무한 뭐 권한을 주던가, 뭐 이제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은 토를 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젊은 이미지로 변신하는데 이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죠. 왜 구속됐느냐? 전당대회에서 동봉투를 살포하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 그런 정황이 있어서 구속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송영길은 누구냐? 뭐 전 민주당 대표이지만 일단 86 정치인이에요. 86 정치인은 86 정치인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60년대 생이면서 80년대 학번인 세대의 정치인을 우리는 86 정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386, 좀 나이 먹어서 이제 40대 됐을 때는 486, 586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계속 가다가 이제 686까지 왔어. 386에 데뷔한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686까지 와가지고 계속 앞을 바꾸기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86 정치인이라고 보통 부르기로 한 것 같아요. 이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16, 17, 18, 20, 21, 19대를 빼고는 국회의원을 지금 계속 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5선이나 했고, 그리고 이 19대에서도 그 안 했던 이유가 인천광역시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은 안 한 것뿐이지, 이제 정치적으로 커리어가 끊이지 않았어. 계속 그냥 뭐 이제 정치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 대표까지 그런 자리를 여기만, 어떻게 보면 정치 거물이죠. 정치 거물 송영길이 구속이 됐다. 이거 엄청나게 큰 이슈인 거죠. 물론 이제 이 당대표가, 현 당대표는 이재명이고, 이제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전 당대표니까 뭐 구속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된 이유가 뭐 증거인멸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혐의가 거의 입증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건데, 거기에 막 송영길 아내가 뭐 한동훈을 비판해서 기획적으로 구속된 거다, 이거 탄압이다, 뭐 이런 부창부수, 남편이나 부인이나 똑같다, 비판하니 구속했을 리가 있나?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어떻게 구속이 됩니까? 이건 상상은 자연이다. 죄를 지었으니 구속이 된 거죠. 근데 이 송영길이 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과 좀 날선 그런 발언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송영길은 한동훈에게 이 어린 놈이 말이야, 내가 물병 있으면 머리다 그냥 집어 던지고 싶어, 막 이런 발언도 했고, 송영길이 좀 한동훈과 척을 지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를 깜빵에 쳐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최후의 발악. 이렇게라도 내가 내 속을 풀고 싶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아. 아무튼 이 송영길의 돈봉투 살포 사건이 대체 무엇이냐 알아보면, 21년도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대표를 뽑으려고 했어. 그때 당시에 이제 송영길과 홍영표라는 분, 삼선 의원인데, 이분이 당대표를 두고 이제 경합을 벌인 거예요. 근데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20개를 뿌렸다. 그래서 한 봉투당 300만 원씩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이제 혐의가 있는데, 이 돈을 마련하는 것도 먹사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곳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좀 모집한 혐의가 있다. 이 중에서는 뭐 대가성, 너 이거 내가 인허가 내줄 테니까 4천만 원 줘,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많이 소명이 됐는데, 정당법 위반, 경선 때 6,650만 원을 살포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먹사연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또 뇌물수수, 입법 로비 대가로 4천만 원을 수수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 있죠. 본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파기하고 먹사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그리고 대포폰을 이용해서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 이래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이 돈봉투를 살포했느냐? 송영길이 이성만 부평구갑 국회의원, 그리고 윤관석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정구가 강래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은 다 인천, 부평도 이제 인천 쪽이니까 이거 다 인천, 자기 인천시장 할 때 있던 인맥들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때 자기 밑에 뒀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뭐 공천 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이 사람들도 송영길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러면은 자기 끈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돈봉투 살포에 연루된 인물들 중에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년이 구형이 됐고, 이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는 3년 구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정근이라는 분은 요 돈봉투 살포건과 상관없이 이미 10억을 수수해서 거기 그게 걸려가지고 수사를 받는 중이고 구속 중인 상태예요. 이분은 이제 구속 중인 상태인데 이게 요 이정근이라는 사람의 핸드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돈봉투 수사는 지난해 8월, 9월쯤에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서 출발했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돈봉투 살포를 모의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거 좌파들 특징인 것 같아. 좌파들은 뭔가 자기들끼리도 좀 못 믿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지시를 받거나 뭐 그런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해.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 아무튼 녹음을 했다가 핸드폰을 압수당하니까 그 안에 있던 녹음 파일을 확인하다가 요 돈봉투 요 정황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어. 이거 뭐 돈 300만 원 사실 아주 큰 돈 아니잖아. 300만 원 뭐 출금해가지고 그 현금 써버리면은 300만 원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요, 사실. 뭐 물론 뭐 몇백만 원 이상 출금하면은 뭐 은행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300만 원씩 뭐 그걸 다 검토하면은 우리나라 은행은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준 300만 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받는 사람도 내 300만 원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그냥 현금 영수증 안 끊고 어디 가서 뭐 밥 먹을 때 현금 좀 내고 뭐 어디 가서 팁으로 그냥 현금으로 내고 하면은 그 300만 원 받은 거를 뭐 내 재산상에 뭐가 막 1억, 2억씩 받으면 돼. 재산이 갑자기 1억이 딱 들어와. 그러면 이거는 이 돈 어디서 났어?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300만 원은 그냥 한 달, 두 달이면 현금으로 다 써버릴 수 있는 돈이니까 찾기가 힘든 돈이란 말이죠. 근데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녹음 파일을 남겨놔가지고 걸렸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뭐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이 돈봉투 사건의 이 단초 실마리를 제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사가 되면서 송영길이 귀국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파리 경영대학원에 방문연구원으로 가 있었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거기 왜 가 있는지 모르겠어. 작년 12월에 나가 있다가 올해 4월인가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중간에 좀 빨리 들어온 건데 몇 달 동안 국회의원 업무 안 하고 여기 가도 되는 건가? 아무튼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혐의를 받고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다음에 송영길이 뭐를 했냐?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그러니까 자진 출두가 내가 나를 조사해라 이놈들아 내 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나를 조사해. 그러니까 검찰은 아니 송영길 전 대표님 우리는 당신을 소환을 아직 안 했습니다. 소환을 하기 전에 왜 쇼를 하십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조사를 안 했죠 그때는. 그리고 송영길이 계속 야 너 나를 잡아가라 너 나를 조사해라 막 이런 거야.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두해서 돈봉투 살포건에 관해서 나를 조사하라 했지만 검찰은 조율되지 않은 출두라서 조사를 못한다. 아니 뭐 조사 계획도 없고 어떤 걸 조사할지 아직 계획도 못 세웠는데 갑자기 와서 뭐라는 거냐? 너 저 새끼 왜 저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낸 거야. 송영길은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해라 했더니 진짜 구속했어. 그래갖고 법원에서 진짜 구속했더니 이제는 송영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조사하겠죠? 와주세요. 못 가겠어. 내 지금 목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못 가겠어. 3번이나 조사합시다. 조사 한번 시작합시다 했더니 계속 아픕니다. 아니면 나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을 꾹 닫고 있죠. 그냥 안가리 싸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속되기 전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를 구속해라 이 자식들아 해서 진짜 구속했더니 갑자기 입을 닫고 있는 우리 송영길님 좀 입 좀 열어주세요. 목 감기가 뭐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지만 좀 아니잖아. 이거 되게 튼튼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송영길이 약간 좀 장사형 체형이거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아주 튼튼하신 분이에요. 뭐 감기 때문에 말 못하고 뭐 그럴 분은 아니거든. 말 좀 합시다 우리. 근데 이제 송영길이 지금 또 이슈를 하고 있는 게 송영길뿐만 아니라 송영길 부인도 구속이 되면서 접견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만나지 마라. 당신은 변호인만 만날 수 있다. 왜냐면 변호인을 만나는 거는 모든 범죄 혐의자들의 그런 권리니까. 우리 미란다 원칙 고지할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당신은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변호사는 무조건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변호사를 제외한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 왜 접견을 금지한 거냐? 그게 왜 그러냐면 구속되는 과정에서 송영길이 핸드폰을 폐기하고 차명폰, 그러니까 대포폰을 쓴 정황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핸드폰, 그러니까 그 핸드폰 안에서 뭔가 지시를 했다거나, 뭐 그런 혐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압수했어요. 당신은 이제 돈봉투 살포건에 관련해서 핸드폰을 압수하겠습니다라고 해갖고 제출을 했어. 송영길도 그냥 군말 안 하고 제출을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쓰던 폰은 프랑스에서 폐기를 하고, 공폰을 하나 새로 개통해가지고 일주일 된 폰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된 폰에 뭐가 들어있겠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 그래갖고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씨 아무것도 없네? 이거 뭐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을 버렸다. 그거는 이제 증거를 인멸한 거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차명폰으로 야 이거 수사할 때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나봐. 근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은 대포폰을 안 썼거든. 다 본인 폰을 썼거든. 그래갖고 주변인들한테 그 주변인들도 이제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 번호 뭐야? 이 번호 뭐야? 했더니 이거 사실은 뭐 송영길한테 전화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나 봐. 그래가지고 대포폰을 통해서 수사 관련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속도 하고 그리고 접견도 금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 구속의 조건에는 3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유죄 가능성,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구속을 하게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 너무 막 큰 뭐 대형 사고 막 살인 사건 이런 거 일으키면은 바로 그냥 현행범으로 구속해 버리죠. 그 유죄의 가능성.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야지 구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저 새끼가 약간 좀 나쁜 놈 같은데 하고 구속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저놈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놈이다라고 법원도 인정을 해야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인멸. 저놈이 그냥 냅두면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거를 덮으려고 계속 뭔가 이상한 짓거리를 할 것 같다. 저 새끼는 구치소에다가 일단 넣어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뭐 탄압이다, 뭐 구속이다, 뭐 이거를 얘기할 필요 없이 자기가 했던 짓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아니 네가 증거인멸하고 사람들하고 말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키면 어떻게 접견을 금지를 안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한 짓에 따른 거기에 대한 그냥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러면서 뭐 송영길 와이프는 막 뭐 전두환 때도 아니랬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접견시켜주면 또 무슨 작당모의를 하려고. 그리고 뭐 책도 못 들여고 한다. 아니 책에다가 쪽지도 써놓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외부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금 차단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냅두면 자꾸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그리고 들어가서도 계속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뭐 나는 직원을 거부할 것입니다. 시간을 끌고 있는데 어차피 당신 말고도 송영길 말고도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 구속되고 조사받는 사람들 한 트럭이나 한 트럭 이 사람들을 조사해갖고 나오면은 그냥 혐의 밝혀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은 그거지 사실. 총선 전까지 최대한 버티겠다. 4월까지 최대한 버텨서 새로운 내용이 안 나오도록 지금 입을 싹 닫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원이잖아. 5선이나 했고 거기서 당대표까지 했으면 그 민주당이지. 탈당했다고 그게 탈당하면 뭐 자기 당이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민주당의 반응. 누구세요? 저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정말 말도 안 이건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송영길이 구속됐지만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 논리는 이거야. 송영길이 우리 당대표였기도 하고 우리 쪽에서 5선이나 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자기 발로 나간 무소속 의원이다. 민주당의 소속이 아니다. 라고 이미 탈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이모경 원내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모경 최근에 뭘 했냐면은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 자기한테 뭔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피하지 말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 근데 지금 민주당 이 원내대변인으로서 송영길이 구속됐지만 민주당은 상관이 없는 당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모경이 누구냐? 다 알 거예요. 우생순. 우리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 뭐 있잖아. 영화 있잖아. 핸드볼에서 그 은메달 땄던 걸로 영화에 나왔던 우리 올림픽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영웅이기 때문에 체육계 인사로서 이모경 씨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던 이모경 맞습니까 이거? 대체 뭐가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민주당이라는 이 조직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고요. 이제 이 사람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비례대표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에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공천을 받으려면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가 아는 우생순의 이모경이라면 난 이래야 될 것 같아. 물론 당에서 써주는 대로 읽었겠죠. 대변인이니까 당의 입장을 그냥 자기 입을 통해서 그냥 말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직함인데 송영길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송영길은 무소속 의원이다. 탈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그렇게 써줬어도 내가 만약에 진짜 양심이 있고 내가 정말 정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써준 거 싹 다 무시하고 이렇게 써줬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정말 죄송합니다. 송영길이라는 이 전 민주당 대표가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유감을 밝히는 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사과를 했어야 맞지 않을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경이잖아. 이모경. 아니 우리 영화 보면서 감동했던 거 돌려내 씨발. 영화 보고 근데 감동하고 막 눈물 흘리고 전 국민이 정말 국가대표 핸드볼 팀에 대해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의 대가로 이모경 씨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기성 정치인과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면 이건 정말 국민들에 대한 배반이다. 배반. 이모경 씨 좀 정신 차리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화가 나네요. 화가 진짜. 이모경 화가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